1942년 3월 7일 밤, 자바해의 어둠 속에서 한 척의 작은 군함이 숨을 죽인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판 위에는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으로 뒤덮인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45명의 네덜란드 선원들은 단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군함 아브라함 크리세는 더 이상 군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천 개의 섬들 사이를 떠다니는 작은 열대선처럼 위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속 25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이 떠다니는 정글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묘한 탈출 작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작은 기를 소해정은 강력한 네덜란드 동인도 함대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이 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고, 모든 연합군 함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센의 선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되는 순간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942년 2월 27일 자바해에서 벌어진 전투는 연합군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의 연합함대가 일본 제국 해군과 맞붙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의 기함인 경순양함 더 로이테르가 일본 어뢰에 맞아 폭발했고, 함께 타고 있던 카렐 도르만 제독이 전사했습니다. 그와 함께 2,3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고, 네덜란드 왕립 해군의 주력 함정들은 모두 격침되었습니다. 경순양함 자바오도, 구축함들도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고작 4척의 작은 기뢰 소해정뿐이었습니다. 이 소해정들은 얀판 암스텔급 감철함정으로 길이가 불과 56m에 불과했습니다. JR 엘르보 중령이 지휘하는 제2기뢰 소해사단 소속이었던 이 작은 배들은 원래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생존이었습니다. 3월 6일 네덜란드 해군 사령부는 살아남은 4척의 소해정에게 암호명 KPX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스리랑카의 콜롬보까지 철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라는 막연한 명령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해정들이 도망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7km에 불과했고, 무장은 76mm 주포 한 문과 20mm 에를리콘 기관포 2문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구축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기를 상대로도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자바해와 그 주변 바다는 이미 일본 해군과 항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출은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일본 정찰기들이 끊임없이 날아다녔고, 바다에는 일본 군함들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4척의 작은 소해정이 이 포위망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르보 중령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KPX 명령을 받았지만 각 함정의 지휘관들에게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함대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4척의 지휘관들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매우 달랐었습니다. 소해정 중 한 척의 지휘관인 JPA 데커 중령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함정을 폭탄으로 자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승무원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던 그는 배를 바다에 가라앉히고 육지로 대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척의 소해정은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본군의 눈을 피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 크리센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군함을 섬으로 위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바해 주변에는 18,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군함이 그 수많은 섬들 중 하나처럼 보인다면 일본군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이판 미르트 중령은 이 대담한 계획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판 미르트 중령은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일본군에게 발각된다면 도망칠 방법도 없고 제대로 싸울 무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 위험한 탈출 작전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근처 섬에 내려 육지에서 생존을 시도할 것인지 말입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에서 죽는 것보다 육지에서 일본군에게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끝까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무원의 절반이 배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섬에 내려 숨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세네는 45명의 용감한 선원들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센에 남은 45명의 선원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승무원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었고 각 팀은 명확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팀은 근처 섬으로 가서 나무와 식물을 베어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 번째 팀은 그물과 밧줄을 준비했고 세 번째 팀은 페인트와 도구를 챙겼습니다. 모터보트 여러 척이 서문호로 향했고 선원들은 도끼와 칼을 들고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야자수가지, 커다란 나뭇잎, 덩굴, 관목 등 손에 잡히는 모든 식물을 베어냈습니다. 열대지방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배로 돌아온 선원들은 곧바로 위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일본 정찰기들이 끊임없이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섬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선원들은 먼저 배 전체에 커다란 그물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야자수 가지들을 촘촘하게 엮어 넣었습니다. 갑판 위의 주포와 기관포도 나뭇가지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함교와 굴뚝도 식물로 뒤덮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작은 열대섬의 정글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선원들은 세심하게 작업했습니다. 너무 규칙적으로 배치하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식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배의 금속 부분들이 햇빛을 받으면 반짝일 수 있었고 이것은 일본 정찰기에게 즉시 발각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선원들은 누출된 모든 금속 표면을 다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페인트를 여러 색조로 섞어서 바위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 갈색이 섞인 회색 등 다양한 색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암석 지형처럼 미장했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한 곳이라도 반짝이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작업이 계속되었고 날이 밝을 무렵 아브라함 크리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략도 명확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해안 근처에 정박한 채 완전히 정지해 있어야 했습니다. 엔진도 끄고 아무도 갑판 위로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죽은 듯이 있어야 했습니다. 움직임은 오직 밤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는 천천히 움직이며 섬들 사이를 항해할 계획이었습니다. 벤의 어둠과 수많은 섬들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막이었습니다. 한편 다른 두 척의 소혜정인 얀판 암스텔과 엘란트는 함께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배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기에는 연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엘란트는 출항 직후 보일러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증기 압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두 배는 길리라지아 정박지에 도착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이미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월 7일, 일본 정찰기가 두 소해정을 발견했습니다. 위장도 하지 않은 채 정박해 있던 배들은 하늘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본부에 보고했고 일본 해군은 구축함을 급파했습니다. 얀판 암스텔의 선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엘란트의 보일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두 배 모두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선원들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엘란트의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배를 포기하고 침몰시키기로 했습니다. 수리할 시간도 없었고 일본군이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란트의 선원들은 중요한 장비와 문서들을 챙겨 얀판 암스텔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에 폭약을 설치하고 기폭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둘러본 선원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엘란트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승무원을 태운 얀판 암스텔은 홀로 탈출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들도 위장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나뭇가지와 그물로 대충 덮었을 뿐 아브라함 크리센처럼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3월 8일, 얀판 암스텔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 해군 구축함 아라시오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시오는 일본 해군의 강력한 구축함으로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얀판 암스텔의 최고 속도는 시속 27km에 불과했습니다.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라시오가 수평선에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선원들은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76mm 주포로 응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구축함의 127mm 함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탄들이 얀판 암스텔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둥이 치솟아 탔고 파편들이 갑판을 강타했습니다.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얀판 암스텔은 여러 발의 직격탄을 맞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엘란트의 지휘관을 포함해 23명의 선원들이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일본 해군은 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바해 해전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 소해정은 이제 단 한 척만 남았습니다. 바로 섬으로 위장한 아브라함 크리센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있던 선원들은 아직 이 비극적인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월 7일 밤, 아브라함 크리센은 길리겐탱 섬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닻을 올렸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고 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항해사에게 산호초 사이의 안전한 경로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해역은 수많은 암초와 얕은 여울로 가득했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좌초될 수 있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22km로 제한되었습니다. 더 빠르게 가고 싶었지만 어둠 속에서 암초를 피하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판 위의 선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일본 군함의 불빛이 보일 때마다 모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항해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로 안내서를 보면서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떤 곳은 폭이 수백 미터밖에 되지 않았고 양쪽에 날카로운 산호초가 숨어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나침반과 해도만으로 방향을 잡아야 했습니다. 불을 켤 수 없었기 때문에 달빛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릴 때마다 항해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양쪽에서 수심을 재며 암초를 경고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이른 아침, 배는 칸장제도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작은 만으로 들어가 정박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정글로 둘러싸여 있었고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바닷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배를 덮고 있던 식물들이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죽은 나무처럼 보일 수 있었고 이것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판 미르트 중령은 즉시 위장을 새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원들은 다시 모터보트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식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라는 나무와 식물이 달랐기 때문에 현지 식물로 위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섬에 상륙한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일본군이 이미 상륙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섬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야자수잎과 나뭇가지들을 베어 배로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식수도 보급했습니다. 담수는 생존에 필수적이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채워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아브라함 크리세는 다시 싱싱한 정글섬으로 변신했습니다. 선원들은 지쳐 있었지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위장은 이전보다 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섬들 사이를 항해했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넓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해안선이 없는 곳에서는 숨을 곳도 없고 일본 정찰기에 발견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판 미르트 중령은 승무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항해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섬들 사이로만 가려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했고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 크리세는 다시 출항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을 향했습니다. 목표는 포토바루만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려면 섬이 거의 없는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항해사는 별자리를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배는 시속 24km로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배의 선체를 때렸고 위장용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은 교대로 망을 섰습니다. 수평선을 주시하며 일본 함정이나 항공기의 징후를 찾았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었고 모두가 긴장한 채로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운 좋게도 작은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배는 재빨리 그 섬의 해안 가까이 정박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선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루를 무사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항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을 더 가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긴장을 늦출 수도 없었습니다. 3월 9일 저녁, 아브라함 크리세는 포토바루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큰 섬이었고 작은 마을도 있었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이 이미 이 지역을 점령했는지 주변에 일본 함정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선원을 모터보트에 태워 마을로 보냈습니다. 선원들은 무장을 하고 조심스럽게 상륙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현지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네덜란드 선원들을 맞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일본군은 아직 이 섬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난 나흘 동안 일본 항공기도 단 한 대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이 해역을 수색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을 찾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선원들은 신이 나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판미르트 중령도 안도했지만 동시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섬에서 신선한 물과 식량을 보급받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코코넛과 과일도 제공했습니다. 배에 있던 선원들은 여전히 동료들의 운명을 몰랐습니다. 얀 판 암스텔이 격침당했다는 소식도, 엘란트가 자침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배들도 어딘가에서 무사히 항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야 자신들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자신들의 생존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위장 페인트를 다시 손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바닷물과 햇볕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꼼꼼하게 다시 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 크리센은 포토바루만을 떠났습니다. 이제 목표는 알라스 해협이었습니다. 이 해협은 좁고 위험한 수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강한 조류와 예측할 수 없는 해류 때문에 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항해 거리가 아직 멀었고 연료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는 엔진 출력을 낮춰 시속 20km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느렸지만 연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선원들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알라스 해협은 일본 해군이 자주 순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배는 조용히 어둠 속을 나아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망을 쏘던 선원이 갑자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빛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인 구축함인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센의 선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배의 속도를 더욱 늦췄습니다. 일본 함정과의 거리는 약 3km 정도였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센의 최고 속도는 시속 27km였지만 일본 구축함은 시속 60km 이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 한 문의 76mm 주포로는 구축함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의 127mm 함포들은 몇 분 안에 작은 소해정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일본 함정의 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크리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장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로 뒤덮인 배는 그저 작은 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일본 함정이 완전히 사라지자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해협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아침, 배는 알라스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에는 광활한 인도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항로를 남쪽으로 잡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해 곧장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양의 넓은 바다에서는 더 이상 미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뭇가지들이 배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저항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 함정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일본 해군의 주요 작전 구역은 자바해와 그 주변이었고 인도양 남쪽까지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갑판으로 나와 위장용 나뭇가지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을 보호해준 정글 위장이었지만 이제는 작별할 때였습니다. 수천 개의 야자수잎과 나뭇가지들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물도 풀었고 갑판을 덮었던 모든 식물들을 치웠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아브라함 크리센은 다시 군함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76mm 주포가 드러났고
20mm 기관포들도 보였습니다. 비록 약한 무장이었지만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교와 굴뚝도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배는 남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정찰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가능한 한 빨리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배는 시속 27km로 속도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 낡은 소해정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였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의 모습은 용감했지만 동시에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겨우 56m 길이의 작은 배가 광활한 인도양을 혼자 건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지쳐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남쪽을 바라보며 육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은 계산을 거듭했습니다. 연료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충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산 결과 아슬아슬하지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이나 강한 역풍을 만나면 연료가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3월 13일 아침, 망을 서던 선원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육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한교로 달려왔습니다. 수평선 저 멀리 희미하게 땅이 보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노스웨스트 고지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선원들은 환호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하여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판미르트 중령도 감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항구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미르트 중령은 근처 섬에 정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주요 항구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연료로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배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항해했습니다.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원들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전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여기까지 올 리 없었고 연합군의 영역이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항해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해낸 것입니다. 3월 15일 오후, 아브라함 크리센은 마침내 제럴턴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작은 항구 도시였지만 지친 선원들에게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부두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소해정이 도착한다는 무전을 받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린 네덜란드 선원들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45명의 선원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군복은 남루했으며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판미르트 중령이 오스트레일리아 장교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바해에서 출발하여 섬으로 위장하고 일본군을 피해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섬으로 위장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진지한 표정과 배의 상태를 보고 그들은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갑판 곳곳에는 아직도 나뭇가지 조각들이 남아 있었고 선체에는 위장용 회색 페인트가 여러 겹 버칠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은 즉시 연료와 식량, 담수를 공급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침대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판미르트 중령은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요 해군 기지가 있는 프리멘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럴턴은 작은 항구였고 본격적인 보고와 수리는 프리멘틀에서 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한 후 아브라함 크리세는 다시 출항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한 항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장악한 해역이었고 호위함도 함께 갔습니다. 선원들은 마음 편히 갑판에 나와 햇볕을 쬐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갑판 위로 나오는 것조차 금지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3월 20일, 배는 프리멘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해군 기지였고 수많은 연합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센이 입항하자 다른 함정들의 선원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작고 낡은 소해정이 일본군을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선원들이 하선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선원들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판 미르트 중령과 그의 승무원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해냈고 역사의 길이 남을 탈출을 성공시켰습니다. 프리멘틀에서 네덜란드 선원들은 비로소 동료들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얀 판 암스텔이 일본 구축함에 격침당했다는 소식, 23명의 전우들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엘란트가 자침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바의 해전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 군함은 오직 아브라함 크리센 단 한 척뿐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모두 죽거나 포로가 되었는데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판 미르트 중령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승리라고, 그들의 용기와 지혜가 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 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배를 자침시켰던 데커 중령의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를 침몰시킨 후 승무원들과 함께 육지로 피신했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발견되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끔찍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네덜란드 해군 상부는 그에게 견책을 내렸습니다. 영영 없이 함정을 자침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반면 판 미르트 중령과 그의 승무원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판 미르트 중령과 9명의 핵심 승무원들에게 공로 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은 뛰어난 용기와 리더십을 보인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네덜란드 해군 사령관은 연설했습니다. 판 미르트 중령의 창의적인 전술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놀라운 탈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문의 작은 주포와 낡은 엔진을 가진 초라한 소해정이 일본 제국 해군 전체를 속이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 크리센은 계속 복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왕립해군에 편입되어 대잠수함 호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한 탈출이 아니라 연합군 수송선단을 보호하는 임무였습니다. 비록 약한 무장이었지만 소해정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에는 네덜란드 왕립해군으로 다시 편입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한때 일본군에게 쫓기며 도망쳤던 그 바다를 이제는 평화를 지키며 항해했습니다. 1960년 아브라함 크리센은 마침내 퇴역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복무한 낡은 소해정은 이제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은 이 역사적인 함정을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 크리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네덜란드 군함이었고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섬으로 위장하여 적을 피한 함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배의 이야기는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전함이나 항공모함이 아니라 겨우 56m의 작은 소해정이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전쟁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